안녕하세요. 낭낭이입니다. 낭낭이의 69번째 책으로 왜 우리는 불평등한가를 읽었습니다. 왜 우리는 불평등할까요? 아마도 불평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가지지 못한 자, 가난한 자, 배우지 못한 자, 다르게 표현한다면 사회적 약자들이 느끼는 감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누구는 재벌가에서 태어나서 좋은 환경에 좋은 교육을 받고, 누구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원하는 교육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일찍부터 생계를 책임져야 하고, 출발부터가 다른데 어떻게 평등과 공정성을 쉽게 논할 수가 있을까요? 모든 이들이 물욕에서 자유로워지지 않는다면, 성공과 실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다면 어떤 체제를 반영해도 부작용과 사각지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 개인의 생각일 뿐이고, 이 책에서는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우리는 왜 불평등한지, 어떻게 그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을지를 프랑스 경제학자인 피케티가 2014년에 저술한 21세기 자본, 2018년에 저술한 세계 불평등 보고서 2018, 그리고 2019년에 저술한 자본과 이데올로기라는 책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며 그 안에서 답을 찾고 있습니다. 피케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세 가지 해법으로 사회국가, 누진소득세 강화, 세계 자본세를 제시했습니다. 여기서 사회국가는 복지국가를 강화하자는 의미이고, 누진소득세 강화는 최고 세율이 80%에서 90%에 달하던 시대가 있었는데, 그때 오히려 경제가 더 잘 돌아갔다며, 지금은 30%에서 40%로 낮추었는데 그때처럼 누진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계 자본세는 자본에 대해 과세를 부과하는 것인데, 세금을 내기 싫어 국적을 바꾸면 그만이니 세계 공통으로 자본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책 내용 중에는 세금과 지출이라는 두 가지 수단을 통해 소득 재분배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선진 자본주의 국가이고, 북유럽은 세수가 50%인데 반해 한국은 세수가 20%에 불과해서 정부가 세수를 많이 거두어 가난한 사람을 위해 쓰는 적극적인 복지국가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바뀌어 누진소득세를 강화해서 많이 번 만큼 많이 세금을 내고 가난한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없는 자들이 게을러서 없는 게 아니라 박탈당해서 빼앗긴 경우가 더 많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책의 마지막 장에는 실력주의와 불평등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실력주의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저도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이고 또 가슴에 와닿는 내용이라 참 좋았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싶은 부분은 한국의 불평등은 더 심해질까입니다. 한국의 불평등. 지금까지 21세기 자본가 세계 불평등 보고서 2018, 그리고 자본가 이데올로기라는 피케티의 3부작을 훑어보았다. 2014년 21세기 자본이 출간되었을 때 처음으로 피케티를 만났는데, 내가 이 책의 해제를 쓴 인연으로 1시간여 대담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두 번째 만남은 2018년 세계 불평등 보고서 2018이 나올 무렵 피케티가 한국을 두 번째 방문했을 때였다. 4년 만에 만나니 체중이 조금 늘어난 것 같았고, 고등학생 딸을 데리고 왔는데 한국에 일주일간 머물 계획이라고 했다. 깜짝 놀라서 어떻게 고등학생이 일주일이나 학교를 결석하고 해외에 나갈 수 있느냐고 물으니 프랑스 학교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면서,
딸이 K-팝의 광팬이어서 한국에 꼭 가보고 싶다고 해서 같이 왔다고 했다. 두 번째 만남에서 피케티는 특히 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때 내가 받은 인상은 4년 전에는 경제학자였는데 이제는 정치학자, 역사학자가 되었구나 하는 느낌이었다. 피케티는 불평등을 분석하고 해법을 찾는데 학문적 깊이와 넓이를 더해가고 있었다. 그럼 피케티의 분석과 진단을 한국의 상황에서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이 장에서는 이 점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한다. 다시 말하지만 피케티 비율이라 불리는 자본소득 비율은 자본의 가치를 국민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한 나라의 자본 총량이 국민소득의 몇 배냐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원래 경제학에서 이것은 자본 개수 또는 자본 산출량 비율이라고 불리는데 둘 다 번거로우니 요즘은 피케티 비율이라 불리고 있고 그게 더 간편하기도 하다. 이 자본소득 비율이 크면 클수록 소득에 비해 자본 총량이 크다는 뜻이고 피케티가 주장하듯이 자본 수익률이 역사적으로 항상 4%에서 5%로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자본소득 비율이 크면 클수록 국민소득 중 자본에 들어가는 몫이 커지게 된다. 대체로 자본가들이 노동자보다 부자이므로 다시 말하면 이것은 나라 전체로 봤을 때 소득 불평등이 커진다는 뜻이다. 피케티는 제1차 세계대전 발발 직전 프랑스의 벨 에포크 시대나 미국의 도금 시대를 소유자 사회라고 이름 붙였는데 이때는 자본소득 비율이 6을 넘어서 7 정도 되는 최악의 불평등 시대였다. 그 후 자본주의 황금시대였던 1940에서 50년대에는 자본소득 비율이 2에서 3 정도 수준까지 낮아져서 불평등이 가장 완화된 상태로 바뀌었다. 그러다 1980년대 레이건과 대처가 불러들인 시장만능주의 시대 이후 자본소득 비율이 계속 높아졌고 소득 불평등도 커져서 오늘날의 불평등은 다시 벨 에포크 시대와 비슷한 수준이다. 그런데 한국의 피케티 비율은 이보다 더 높은 상태이니 보통 문제가 아니다. 2014년 한국은행과 통계청은 국민대차대조표 공동개발 결과라는 국민계정 통계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를 통해 피케티가 자본소득 비율을 위해 활용한 국민계정 지표를 한국에도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대략적으로 보면 한국의 피케티 비율은 7을 넘어 2012년에 7.5까지 치솟았다. 선진국에서 역사적으로 최악이었던 시대의 수치를 넘어선 것이다. 부와 소득이 소수에게 집중되어 불평등이 가장 심화되었던 19세기 말을 능가할 정도라면 현재 한국의 불평등은 심각한 수준이고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 한국의 자본소득 비율이 이렇게 높은 가장 큰 이유는 결국 비싼 땅값, 집값 때문이다. 한국의 부동산 값은 세계에서 가장 높고 그러다 보니 자본을 국민소득으로 나누면 7.5라는 높은 값이 나오게 된다.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현상이고 불평등 관점에서 봤을 때 한국만큼 높은 수치를 보이는 나라는 거의 없을 것이다. 자본소득 비율이 이렇게 높으면 그 결과 피케티의 자본주의 제1, 제2 기본 법칙에 따라 자본소득의 점유율이 높아진다. 이 값은 자본소득이 국민소득에서 몇 퍼센트를 차지하느냐 하는 것인데 지난 40년간 몇몇 주요 국가에서 10%포인트 이상 높아졌다는 것을 피케티가 보여주었다. 한국도 여기서 예외가 아니다. 거꾸로 말하면 이것은 국민소득에서 노동이 차지하는 비율이 그만큼 하락하고 있다는 뜻이다. 자본 분배율과 노동 분배율의 합은 반드시 1이므로 한쪽이 상승하면 다른 쪽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
한국은 자본소득 비율이 다른 나라들보다 높기 때문에 국민소득 중 자본의 몫이 상승하는 현상도 더 심각하다고 봐야 한다. 바꿔 말하면 한국의 노동 분배율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유달리 낮다. 이것은 통계 자료에 의해 실제로 뒷받침되고 있다. 피케티가 분명히 보여주었듯이 세계적으로 자본 분배율이 상승하고 노동 분배율이 하락하는 것은 각국의 공통된 현상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에는 그 속도가 유독 빨라서 노동 분배율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훨씬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그런 현상이 적지 않다. 무슨 말이냐 하면 세계적 추세인 것은 맞는데 다른 나라보다 유달리 속도가 빠른 것이 한국에는 많다. 비정규직 비율의 상승 추세도 세계적인 추세임에 틀림없지만 한국에서는 그 역시 가파른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한국은 세계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비정규직이 받는 임금차별이나 각종 신분상의 차별도 세계에서 가장 심한 편이다. 또 하나는 출산율이다. 출산율의 하락과 인구 증가 감소 추세 또한 전 세계가 직면한 문제다. 그러나 한국의 출산율 하락과 고령화는 다른 어떤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의 출산율은 2021년 기준 2년 연속 전 세계 최하위를 기록했다. 유엔 인구 기금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1.1명으로 전체 198개국 중 198위였으며 고령화 비율은 16.6%로 조사 대상 국가 중 42번째로 높았다. 고령화 비율도 앞으로 급속히 늘어나 2050년이 되면 한국은 세계 2위의 노인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위는 어디일까? 일본이다. 일본, 한국이 나란히 노인 국가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두 나라가 오랫동안 복지국가를 소홀히 하고 토건국가를 지향해왔기 때문이다. 더 늦기 전에 이제라도 방향을 돌려 복지국가로 나아가야 하는데 국내 사정을 보면 여전히 복지를 퍼주기로 비방, 음해하고 반대하는 세력이 강해서 방향 전환이 쉽지 않다. 한국은 소득 불평등과 비정규직 문제, 출산율 하락에서 세계적 추세에 따라 악화되어 가고 있지만 유독 압도적으로 빠른 속도로 나쁜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 이것은 한국 경제가 직면한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그러면 한국의 소득 불평등은 어느 정도일까? 피케티는 21세기 자본에서 국가별 상위 1%의 소득 집중도를 나타내는 도표를 제시한 바 있다. 피케티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 20세기 100년 동안 소득 불평등이 U자형 곡선을 보인다는 것이다. 그것이 다음 도표에 잘 나타나 있다. 피케티는 이런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사이먼 쿠즈네츠의 0U자 가설을 비판했다. 쿠즈네츠는 경제성장 과정에 있는 국가의 불평등 정도는 처음에 상승하다가 경제성장이 일정 수준을 지나면 불평등은 결국 하락한다고 주장했다. 피케티에 따르면 이 기간에 불평등이 하락한 이유는 공업화의 진전이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과 대공황의 결과였다. 피케티가 보여준 자료는 미국과 영국, 일본, 프랑스를 대상으로 했고 이들 나라 모두 U자형 곡선을 그리고 있다. 그중 미국이 가장 두드러진 U자형을 보이는데 그것은 미국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불평등 상승 정도가 크다는 뜻이다. 1981년에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 레이건과 그를 이어받은 부시 정권이 작은 정부, 감세 정책을 폈는데 그것은 1920년대 앤드루 멜런이 추진했던 정책과 팡바기처럼 일치하는 것이다. 작은 정부,
부자 감세와 규제 완화, 친기업, 반노조 정책은 당연히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그래서 미국은 유럽이나 일본에 비해 빠른 속도로 불평등이 커져 지금은 OECD 국가 중에서도 불평등이 가장 심한 나라가 되었고, 빈부격차가 하도 커서 두 개의 미국이 존재한다는 자조적 표현조차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원래 피케티의 분석 대상에서 한국은 빠져 있었다. 그런데 김낙년 동국대학교 교수는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의 소득세 자료를 활용해 피케티가 사용한 분석 방법을 그대로 적용해 한국의 소득 집중도 추이와 국제 비교라는 연구를 내놓아 이들 선진국과 한국을 비교해 볼 수 있다. 김낙년 교수가 제시한 한국의 소득 집중 곡선을 보면 피케티가 보여준 U자형 곡선에 한국도 상당히 일치한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 이후 자료가 없는 기간에 공백이 크긴 하지만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보면 세계적 추세와 상당히 비슷하게 U자형 움직임을 보인다는 점은 매우 놀라운 일이다. 그런데 소득 집중도가 미국과 같은 수준으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 그 추이를 봤을 때 몇 년 안에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만큼 한국의 불평등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다. 다시 생각해보면 OECD 국가 중에서 피케티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한국이기 때문에 이는 조금도 의외의 결과가 아니다. 소득 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 그러면 한국은 이러한 심각한 불평등 현상을 막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을까? 우리는 여기서 대공황이라는 위기를 극복했던 뉴딜 정책과 소득과 자산에 대한 강력한 누진세를 통해 불평등을 완화했던 20세기 중반 자본주의 황금 시대로부터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한국은 현재 저성장, 저고용, 불평등 심화라는 세 가지 심각한 경제적 질병을 앓고 있다. 대공황의 위기를 돌파한 비결이 뉴딜이었듯이 한국 경제에도 뉴딜이 필요하다. 한국이 처한 저성장, 저고용, 불평등 심화를 해결하는 핵심적 뉴딜 정책을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막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2019년 기준으로 부동산 불로소득이 국내 총생산의 20% 가까이 차지한다.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사람들이 일할 의욕을 상실하고 창업이나 벤처에 관심이 없어진다. 그 대신 어디에 아파트나 한 채 사서 일확천금을 할 수 있는 데가 없는지에 관심을 갖는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면 결과는 뻔하다. 경제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서 불로소득을 얻는 자와 못 얻는 자 사이의 양극화가 심해지는 국가적 제로섬 게임에 갇힐 수밖에 없다. 이런 불로소득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서 사람들이 생산적 활동에 종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다. 모두의 공동자산인 토지가 더 이상 소수의 투기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오래전 헨리 조지가 주장했듯이 토지 보유세를 강화해 투기로 얻는 초과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 둘째는 대기업의 갑질 근절이다. 여기서 갑질이라 함은 공정한 시장 환경을 해치는 불공정 행위를 말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관계가 불균형적이고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하는 축구 경기라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잘 알려져 있다. 이를 위해 재벌 개혁이 필요하고 모든 경제 주체에게 성과가 공정하게 분배되도록 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피케티가 참여사회주의라고 하는 불평등 해법을 제시하며 말했던 노동자 참여를 확대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기업의 의사결정과 경영에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참여 제도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노동자가 소유에 참여해 기업의 소유 구조를 민주화하고 경영 성과의 분배에도 참여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노동자들이 회사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노동자들도 매년 과도한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관행적 태도를 제고할 것이다. 그것은 단기적 이득을 가져다 주지만 결국은 회사의 경쟁력을 훼손하여 노동자의 일자리와 보상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노사 간의 연례 행사와 같은 임금투쟁 갈등과 뿌리 깊은 노사 불신을 극복하고 근본적 노사 화합과 상생, 경쟁력 향상으로 가는 길은 노동자의 경영 참여라는 점을 인식하고 노사가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셋째,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 복지는 그 자체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 인권의 보루가 됨과 동시에 사회 안정망 역할을 함으로써 사람들을 안심하고 모험적 투자, 벤처기업 활동에 종사하게 하는 순기능을 갖는다. 복지가 가장 발달한 북유럽 국가들이 벤처 투자, 모험적 투자에서도 가장 선진적이라는 사실은 매우 시사적이다. 물론 복지를 강화하는 데는 필연적으로 증세가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복지는 원하면서도 우리나라의 세금 징수가 과도하다고 말한다. 특히 보수 진영에서는 복지는 퍼주기라는 등식을 주장하면서 복지 확대에 소극적이거나 반대 입장을 취한다. 2019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한국의 조세 부담률은 20.1%로 OECD 37개국 회원국 평균인 24.9%보다 4.8%포인트 낮다. 영미형 국가의 조세 부담률은 30%, 유럽 주요국들은 40%, 북유럽 국가들은 50% 정도 된다. 이들 나라들은 우리가 모델로 삼는 나라들이다. 우리나라 복지 지출은 OECD 평균과 비교하면 대략 1년에 100조 원 정도 부족하다. 퍼주기와는 거리가 멀고 사회 안정망에 여기저기 구멍이 숭숭 뚫린 셈이다. 한국의 복지를 보는 우리의 사고방식에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 넷째,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 신자유주의 국착화로 전 세계가 경쟁에 노출되면서 비정규직 확대가 세계적인 현상이 되었지만 한국만큼 심각한 나라는 없다. 사람을 소모품처럼 한두 해만 쓰고 내보내니 회사에 소속감이 없고 업무나 기술을 열심히 배울 필요도 느끼지 않는다. 이런 노동력을 갖고는 생산성 향상이 불가능하고 경제 성장은 기대할 수 없다. 일자리가 부족하니 기업에서는 값싼 노동력을 남용하고 있으나 눈앞의 이익에 혹해 비정규직을 남용하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더 큰 것을 잃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비정규직 문제는 단지 노동 문제에만 그치지 않는다. 우리 사회의 차별과 갈등, 양극화 심화, 교육 불평등 등 여러 구조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 네 가지는 모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안들이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막아야 서민들이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고 대기업의 가치를 막아야 중소기업의 혁신이 일어나고 청년들이 벤처 사업에 도전할 수 있다. 중소기업에서 기술 혁신으로 얻은 노하우를 대기업이 탈취해버리면 혁신 인센티브가 사라진다. 그런 착취 관계를 단절시키면 자연스럽게 중소기업에서 기술 혁신이 이루어지고 성장이 일어나게 된다. 또한 복지의 강화는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 방안이다. 세계에서 벤처기업이나 모험 투자가 가장 발달한 곳이 핀란드 같은 북유럽 국가인데
모험을 해서 실패하더라도 기본적인 생계를 위협받지 않는다는 사회 안전망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험적 투자를 했다가 실패하면 패가망신하고 굶어 죽을 위험이 크다. 사회 안정망이 구축된 사회에서 비로소 새로운 도전과 기술 혁신이 활발히 이루어진다. 그리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도 마찬가지다.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해야 회사의 주체로서 소속감을 가지고 기술 향상과 혁신을 일으킬 수 있다. 지금처럼 노동자를 뜨내기 취급한다면 아무도 기술 습득과 혁신을 시도하려 하지 않는다. 지금 제시한 네 가지 제안은 사회적 약자와 그늘진 곳을 살피는 방안인 동시에 혁신을 일으키는 원동력이다. 즉, 소득 주도 성장을 가져오면서 동시에 혁신 성장을 일으키는 방안이다. 소득 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을 구태여 나누고 양자택일하라고 강요할 필요가 없다. 둘은 결국 상호 보완적이다. 이 네 가지 개혁을 통해 소득 주도 성장이 활발해지면 서민과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구매력이 늘면서 경기가 활기를 되찾고 성장률이 높아진다. 그러면 기업에서 인원을 더 채용해야 하고 그 결과 고용이 늘어나게 된다. 고용이 늘면 당연히 분배도 개선되는 선순환이 일어난다. 이게 바로 자본주의 황금시대 때 각국이 경험했던 뉴딜의 효과다. 뉴딜을 통해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을 동시에 이룰 수 있다. 보수 우익에서는 소득주도 성장이 족보에도 없는 것이라며 반대하면서 혁신 성장만 하자고 주장한다. 최저임금 인상이나 노동시간 단축 같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오히려 저임금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고 영세 자영업자들을 어렵게 만든다는 논리로 공격한다. 문재인 정부 첫 2해 동안 최저임금 인상이 과도했던 것은 사실이고 그 결과 고용 감소 등 부작용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소득주도 성장을 배관시하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 혁신 성장은 물론 바람직한 것이지만 그러나 혁신 성장 하나의 엔진만으로 비행기가 나는 것보다는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 두 개의 엔진이 함께 가동될 때 비행기는 훨씬 더 잘 날 수 있다. 혁신은 언제 어디서나 중요한 성장의 원동력이지만 소득주도 성장은 불평등이 심한 사회에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꼭 필요한 정책이며 그것을 증명해주는 역사적 사건이 바로 뉴딜이다. 앞에서 말한 바 있지만 뉴딜의 핵심은 억강부약에 있다. 뉴딜의 성공으로 인해 자본주의 황금시대가 열렸고 그 호황기가 장장 40년 동안 이어졌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한두 나라가 아니라 자본주의 선진국 다수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역사적 증거다. 한국 경제가 가야 할 방향. 한국 경제는 지금 기로에 서 있다. 해방 후 몇십 년 동안 박정희식 국가 독재 모델을 이어왔다. 그리고 1997년 국제통화기금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모델이 급속히 도입되었고 지금까지 시장 독재 모델이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다. 지금까지 이 두 개의 길을 걸어왔지만 결코 바람직한 모델은 아니다. 이제 뉴딜을 통해 제3의 길로 가야 한다.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북유럽식 사회민주주의, 복지 자본주의 모델은 국가와 시장을 적절하게 조합한 경제 운용 방식이다. 보다 인간적이고 평등하며 인간이 인간 대접을 받고 신명나서 일할 수 있고 실패를 해도 사회 안정망이 받쳐주니 모험을 할 수 있다. 그런 좋은 자본주의, 활기찬 자본주의가 있다. 박정희식 낡은 국가 독재 모델
대공황을 두 번이나 일으킨 앤드루 멜런의 시장 만능주의 모델에 집착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 과감히 발상을 전환해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보다 나은 시장 경제 모델로 나아갈 때다. 여기까지 낭낭이었습니다.